것은 단지 일반적인 조치일 뿐이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온갖 변형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그녀는 대학 교육을 받은 부인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모르던 사람이다. 그녀의 무의식의 내용과 함께 매우 자세히 다루었던 나의 탄트리즘 문헌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관념에 관해 점점 매혹을 느끼고 흥분하였으나 그녀 안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의문과 문제들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에 발맞추어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고상적인 꿈들을 꾸었다. 그 꿈은 급속히 파괴적인 상들, 위에서 방금 얘기한 고립 증후를 나타냈다. 이 단계에서 그녀는 내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분석받기를 원했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지진에 관한 꿈, 집들이 무너지는 꿈, 홍수의 꿈들은 내가 보기에도 그녀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녀의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미 위험스러운 무의식의 폭발에서 구출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 강의를 받는 것을 금했다. 그 대신에 나는 그녀에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관념으로서의 세계를 철저하게 공부할 것을 권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내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이성적이었다. 그렇게 하자마자 직무적인 꿈이 중단되었고 흥분이 가라앉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환자는 25년 전에 짧은 기간 정신분열적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미 성공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위협을 알리는 증상이나 특히 파괴적인 꿈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정신병이 재발하거나 급성초발 정신병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일이 진전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치료나 제지에 필요한 것은 결코 격렬한 처치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적인 치료 조치를 통하여 환자의 의식을 무의식으로부터 확실히 떼어놓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자기의 정신적 상황에 대한 그림을 연필이나 색채화으로 그리도록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겉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던 혼돈된 전체 상황이 가시적인 것이 되고 객관화되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며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는 융이 어떤 부분에서 예술 치료나 미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이 방법의 효과는 원초적인 혼돈된 혹은 끔찍한 인상을 어느 정도 그 앞으로 밀어놓은 그림에 의해 대치하고 있는 것 같다. 무서운 것은 그림에 의해 사로잡히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깎아내려지고 친숙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위협적인 정감을 통해 원초적인 체험을 상기했다면 그것은 거기에 관해 그림에게 떠맡겨지고 충격은 억제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의 좋은 예는 성 니콜라우스 수사의 무시무시한 신의 환상이다. 그는 이것을 한 남부 독일 신비가가 가진 도표의 도구로 오랜 명상 끝에 삼위일체의 그림으로 변환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 스위스 작셀른 교구 교회에 걸려있다. 정신분열증 소인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콤플렉스에서 나온 정감이 신경증 환자의 경우보다 훨씬 깊은 충격을 주는 결과를 빚는 데 있다.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감적 속발 현상이 증후학상으로 정신분열증 특유의 것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속발 현상은 이미 강조한 대로 비체계적이며 혼돈스러운 우연이다. 이것은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꿈들과 비슷하여 원시적 혹은 모태적 연상 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화의 주제 및 신화적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미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흔한 근친상간의 컴플렉스를 신화적인 주제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적합한 이름인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골랐다. 그러나 이 주제는 결코 유일한 것이 아니다. 벌써 여성 심리학에서 이에 필적한 다른 소식을 골라낼 수 있다. 이를테면 내가 벌써 오래전에 제안한 엘렉트라 콤플렉스와 같은 것이다. 이 밖에도 동족 결혼 콤플렉스에도 많은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신화적 주제와 효과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우리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관찰하듯이 모태적 연상 현상과 연상 형상들이 이 환자에게서 자주 재현되어 나온다는 사실은 심지어 나에게 무의식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처음으로 갖도록 하였다. 즉 무의식은 잃어버린 본래 의식 내용에서뿐 아니라 인류의 환상적 특징인 신화적 주제와 같은 보편적 성격과 비슷한 어떤 면에서는 보다 깊은 층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이 신화적 주제들은 결코 발명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 발생적이고 어느 정도는 보편적이며 전통과는 무관하게 신화, 민담, 공상, 꿈, 환상, 망상상에 출현하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발견된 것이다. 그러한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 행동 양식, 표상 양식과 충동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전형적인 본능적 태도라고 형태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용어인 원형은 생물학에서 알려진 행동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코 유전된 관념들이 아니라 유전된 본능적인 동인과 형태로 모든 생명체에 관측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구체적인 형태가 정신분열증에서 특히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 질병에서 정신의 생물학적인 토대가 신경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정도로 동시에 침해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징적인 루미노제를 수반하는 구체적 꿈의 형상들이 상당수의 정상인에게서 주로 개인적인 실존의 기초가 위협될 때, 즉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들, 사고가 나기 전이나 후 중병을 앓을 때 수술 시 등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혹은 개인의 삶에서 아마도 파멸적인 전기를 가져올 만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지금까지의 정신적 자세의 수정이 어쩔 수 없이 강요되는 인생의 분기점에서 혹은 직접적인 또는 광범한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 그 동안 또는 변화 뒤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은 아레오파고스 회의나 로마의 원로원에게만 통보된 것이 아니라 원시 사회에서나 오늘날에도 장황한 수다스러운 집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 꿈에 대해서는 일종의 집단적인 의미가 인정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진정으로 긴급하게 중요한 상황에서 의식이 그 상황에 대해 아무런 통찰을 못하더라도 정신의 본능적 토대가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숙고할 만하다. 심지어 우리는 바로 그때야말로 본능이 자신을 관철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갖는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긴급한 또는 위협적인 정신병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므로 정신분열증적 상황에서 본능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다만 이러한 현상이 예를 들면 히스테리증의 경우처럼 의식의 활동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히스테리증에서는 일방적으로 상실되어가는 의식의 인격에 대응해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조직된 인격이 보상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표현이 투명하여 인격을 통합하는 데 훨씬 나은 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정신분열증적 보상은 거의 규칙적으로 집단적이고 구태적인 형태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고 있다. 정신분열증적 보상, 즉 정신분열증성 정감 컴플렉스의 표현이 단지 구태적인 또는 신화적인 설명으로 충족될 수 있다면 환자의 연상상을 쉽게 시적으로 옮겨 쓴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개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꿈만큼 이해하기 어렵다. 꿈에서나 마찬가지로 연상은 비체계적이고 두서없이 갑자기 나타나고 기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열증의 보상적인 상들은 구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혼돈스러운 우연성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분명 하나의 통각의 붕괴, 통합 부전이다. 그것은 극도의 정신 수준의 저하, 고도의 피로나 중독 시에 관철되는 경우와 같다. 이 경우에 정상적인 통각에서는 아주 흔하게 제외된 연상의 변이가 의식 영역에서 나타난다. 즉 환각제, 메스칼린의 작용 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와 의미와 가치상의 뉘앙스를 볼 수 있다. 메스칼린과 같은 종류의 약물은 의식의 문턱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보통 무의식적인 지각 변이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로써 한편으로는 통각을 놀랄 만큼 풍부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의식의 진압력에 통합하는 능력을 박탈한다. 이런 일은 의식된 변이의 증가가 하나하나의 통각 작용에 의식 전체를 메울 정도의 차원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일어난다. 이것은 메스칼린 현상의 그토록 특징적인 현혹에 해당된다. 정신분열증적 통찰이 이것과 아주 흡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험 자료에 의하면 메스칼린과 정신분열성 동물의 동일한 장애를 일으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신분열증의 통각은 갑작스러우며 냉혹하고 잘 중단되며 불연속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는 메스칼린 징후의 유동적인 연속성과 구별된다. 교감신경의 장애, 신진대사, 혈액순환의 장애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의 심리적, 생리적, 총체적 임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임상상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독성 장애를 상기시킨다. 이미 50년 전부터 특수한 대사성 동물이 여기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 당시 나는 심리학적인 경험 부족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1차적인 독성 때문인지 2차적인 것인지 하는 의문을 해답 없이 둘 수밖에 없었지만 오랜 임상 경험 뒤에 나는 이 병의 심리적 원인이 독성 원인보다 더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많은 가볍고 일과성인 드러난 정신분열성 질환이 있다. 이러한 정신분열성 질환은 순전히 심리적으로 시작되고 심리적인 경과를 밟는다. 일종의 독성 뉘앙스로 추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순수한 정신치료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심한 직내에서도 같은 경우를 관찰했다. 예로서 19살 소녀의 직내가 생각난다. 그 소녀는 17세의 긴장증과 환각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그의 오빠도 의사였다. 이런 재앙으로 이끌게 된 일련의 병적 체험에 오빠 자신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그는 절망한 나머지 참을성을 잃고 나에게 와서 절대 권한을 주었다. 그가 나에게 그 여자 환자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긴장증 상태에 있었다. 완전히 입을 다물었으며 창백한 손에 얼굴 여기저기에 울혈 자국이 있고 동공은 초점 없이 확대되었으며 빛 반사는 약했다. 나는 그녀를 근처에 있는 요양소에 묵게 하고 그곳에서 매일 1시간씩 나에게 와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상담 시간이 끝날 무렵마다 끊임없이 반복된 질문에 그녀는 한두 마디 말을 중얼거릴 만큼 되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동공은 축소되고 그녀의 얼굴의 울혈은 사라졌으며 손도 곧 따뜻해지며 정상적인 색깔이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끊임없이 막힌 끝에 말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자신의 정신병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녀는 그저 단편적인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작은 도시의 서민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신화와 민담의 지식이란 흔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길고 자세한 신화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달에서의 그녀의 인생을 기술한 것으로 그곳에서 그녀는 달의 주민들에 의해 여성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달과 정신병과의 전형적인 관계는 물론 그녀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수많은 신화적 주제를 알지 못했다. 4개월가량의 치료 뒤에 첫 번째 재발이 일어났다. 자신의 비밀을 인간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다시는 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녀는 심한 흥분 상태에 빠졌으므로 정신과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나의 예전과장 오이겐 블로일러 교수는 긴장증의 진단을 확인했다. 2개월 뒤에 상태가 완화되어 환자는 요양소로 들어가 다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와 나는 이제는 조금 가까워질 수 있어서 신경증의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에 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무감정과 정감 결여의 상태는 차츰 궁금 정서와 감정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정상생활로 복귀하고 인간적 사회적 실존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러한 과제를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두 번째 재발이 일어났고 그녀는 다시금 심한 광기 발작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번엔 임상 진단은 비통상적인 간질량 의식 혼탁 상태가 의무시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에 다시 살아난 감정생활이 문풍명, 정신분열증과 같은 특징들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약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1년 이상의 치료 뒤에 치유된 것으로 보고 퇴원시켰다. 30년 이상이나 그녀는 그때그때의 건강 상태를 편지로 계속 알려주었다. 그녀는 치유된 지 수년 뒤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한 번도 병적인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확언했다. 물론 중환자의 정신치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좁은 한계가 그어져 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치료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은 잘못이다. 이에 관련된 이론적 전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방법이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관여, 진지한 의도와 열의, 그리고 헌신이다. 나는 이해성이 많은 간병인과 비전문가가 개인적인 용기와 헌신으로
환자의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회복하여 놀랄만한 치료 효과를 얻게 된 몇 사람의 진정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목격한 일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는 극소수이고 그럴 수도 있는 환자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심한 분열증도 그것이 자신의 체질을 감당한다면 정신적인 치료로 현저하게 좋아지고 심지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경우에 따라 정신치료가 치료자에게 비상한 노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안정한 소인을 가진 치료자에게 정신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 3사람 이상의 가문 정신병이 이와 같은 치료에서 일어났다. 자, 여기서 조금 바라볼 건 이 융이 자기 케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자를 봤는데 며칠이고 얘기를 하면서 내담자가 만문을 열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이분에게 해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도와준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여기 아마 이렇게 얘기를 일주일간의 노래 끝에 상담 시간이 끝날 무렵마다 끊임없이 반복된 질문에 그녀는 한두 마디 말을 중얼거릴 만큼 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동공은 축소되고 얼굴에 우려는 사라졌으며 손도 곧 따뜻해지며 정상적인 색깔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끝없는 막힘 끝에 말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자신의 정신병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는 다 망상이에요. 이분이 달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환상을 늘어놓는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게 통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say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버벌라이제이션을 한다는 뭔가 말하게 함으로써 이분들 안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배출된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공격성들이. 그래서 통찰을 통해서 이분들을 돕는다는 이런 야심을 갖지 않고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say everything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융이 그런 융은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체험 속에 드러난 기법이라고 하는 게 현대정신분석에서 발달시킨 기법과 같은 것을 그런 입장을 사용했고 또 하나는 아까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과 비전문가들이 어떤 헌신적인 노력으로 분열증 환자들을 도운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융이 하는 얘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관여, 진지한 의도와 열의 그리고 헌신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라틱 환자를 치료할 때 중립적인 뉴트럴한 입장,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는 그런 태도하고 다르죠. 여기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은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아마 이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해성이 많은 간병인과 비전문가가 개인적인 용기와 헌신으로 환자와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소통하여 환자와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회복하여 놀랄만한 치료 효과를 얻게 된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융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정신적인 의사소통이죠. 현대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이 치료가 일어난다. 융의 체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언어화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이 관찰들은 현대정신분석에서 고스란히 지금 많은 현대정신분석가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의 이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인 현상들은 어느 학파에서 보거나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에서는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치료하는 방식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치료 경험이 있는 분들은 거의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론을
각각 다른 이론 다른 이론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의 환자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입 방법 이분들의 일반적인 치료 기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독특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체험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융의 이 관찰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또 가보죠. 신기한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 유히스의 과부의 경우가 생각난다. 그녀는 몇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30년 동안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온몸에서 듣고 있었다. 즉 목소리는 신체의 모든 열린 구멍들, 젖꼭지, 배꼽으로 몰려 있었다. 이 장애는 그녀를 모두 무척 괴롭혔다. 나는 이 증례를 치료하기 위해 그 환자를 맡았다. 치료적으로 그녀는 가망이 없어 보였다. 특히 환자가 제약된 지능을 가진 사실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녀의 가정살림은 그럭저럭 할 수 있었지만 이해할 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도 환자가 신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소리에 관계되는 말을 하면 대화가 제일 잘 되었다. 그 소리는 가슴뼈의 중간 정도에 국제되어 있었다. 이 소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환자와 상담 시에 매번 내가 고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를 읽고 그것을 그 동안에 집에서 기억하고 거기에 관해 숙고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라고. 나에게는 다음 상담 시간에 거기에 관해 그녀로부터 청취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상하게 들리는 제안이 그 뒤에 적지 않게 중요한 치료 조치임이 판명되었다. 즉 그러한 연습이 환자의 언어 및 표현 능력뿐 아니라 의사와의 상호관계도 현저히 개선해왔기 때문이다. 최종 결과는 8년 뒤에 몸의 오른쪽 반쪽에 정확하게 중간 경계선 부분까지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소리는 이제 왼쪽에서만 지속되었다. 참을성 있게 실시한 연습의 이와 같은 뜻밖의 결과는 아마 환자의 관심과 주의력을 계속 활성화시킨 정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료의 예후에 환자의 진행과 교육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급성기의 증상이 해소되기 시작한 경우나 병의 초기 단계에서 증상, 특히 정신병의 내용을 해명하는 상담은 큰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원형적 내용에 매혹된다는 것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편적으로 비개인적인 의미로 해명하는 것은 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컴플렉스에 관한 통상적인 토론과는 좀 대립되는 작업이다. 위에서 든 컴플렉스들은 본래 고태적 반응과 보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언제라도 다시 같은 결과를 빚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자의 관심을 개인적인 자극원에 최소한 일시적이나마 분리해 환자로 하여금 그의 혼란된 상황 속에서 보편적인 방향 감각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지적인 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심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환자가 여기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그의 예후는 더 상태가 좋아진다. 그 까닭은 만약 그가 필요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무의식의 폭발을 이성으로 맞이하고 그러한 식으로 무의식의 낯선 내용을 동화하며 그것을 그의 의식세계에 통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자기의 정신병의 내용을 기억하려는 사례에서 그 내용을 환자와 더불어 자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힘쓰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의사에게 정신의학적 지식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화학, 원신, 심리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식은 오늘날 정신치료자의 장비에 속한다. 그것은 계몽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의학 지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신원을 그에 관해서는 다만 개인적인 컴플렉스만을 알 뿐인 문외한의 무지로 대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체의학이 해부학과 병리학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객관적인 인체가 있는 것처럼 또한 특수한 구조와 활동을 지닌 객관적 정신이 존재하며 정신치료자는 적어도 이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점에서는 과거 반세기 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다. 내가 보기에로는 이론을 형성하려는 몇 가지 성급한 시도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상담실의 편견과 사실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좌초되고 있다. 비교 해부학의 결과에 비길 만한 토대가 그나마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신현상의 모든 분야에서 아직 많은 경험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신체 상태에 대해서 심원의 구조보다 무한히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신체 생물학은 신체적인 장애를 이해하고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잠깐 머물러 보면 여기서 융이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체라고 하는 건 신체의학이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그 신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신 중에도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인 인체가 있는 것처럼 또한 특수한 구조 활동을 가진 객관적인 정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신치료자는 적어도 이러한 객관적인 정신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정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융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은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이 융이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광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원초적으로 타고난 어떤 본능 부분들이 있겠고 또 억압된 욕동들 이런 그래서 억압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개인적인 경험과 그로부터는 억압이 중심이죠. 그리고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이런 것이 무의식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융이 보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거기에는 이 원형이라는 개념,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셀프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모든 창조성의 근원이 무의식에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프로이드가 봤던 억압 중심의 무의식의 세계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무의식도 있지만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의식 속에서도 개인적인 의식과 집단 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집단 무의식은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정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융의 주장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어떤 도전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났던 체험과 그로 인한 억압 거기에서 오는 장애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많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체 장기를 의사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바디 안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 들어서 알고 있지 실제로는 우리가 잘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속에서도 객관적인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객관적인 정신이 우리 안에 우리가 머리도 있고 우리가 허파도 있고 염통도 있고 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객관적인 정신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아키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아키타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원형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원형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그 원형들이 있는데 그 원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정신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도입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정신의 세계가 굉장히 확장되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학기에 할 어떤 원형과 무의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50년 이상의 경험을 얻게 되었고 이곳에서 간단히 개관하고자 한 정신분열증의 전체적인 관념은 아무런 뚜렷한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나의 증례에 관한 병력을 제시하고 임상적 관찰을 넘어서 그들을 분석적으로 연구할 때 직군과 정신병적인 자료의 도움으로 치료 중 시초의 상태뿐 아니라 보상 과정의 경과에 이르기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논리적 또는 인과적으로 관련된 병의 진전을 보이지 않는 증례는 하나도 없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이 경우 나의 관찰 자료가 주로 가벼운 유동적인 경우와 잠재적 정신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컨대 심지어 치사의 결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따라서 정신치료자의 상담 시간에 오지 않는 심한 긴장증 환자에서는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심의성 원인이 그저 사소할 정도로 혹은 전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신분열증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겠다. 순수하게 심리적인 질병 결과를 기대할 만한 대체로 틀림없는 심의성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에서는 내가 보기에 심리학적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속발 증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위에서 암시한 것처럼 병적인 컴플렉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증의 범위 내에서 컴플렉스에 결합된 정감은 증상을 일으키며 이것은 정신분열증의 비교적 가벼운 전 형태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그의 특징적인 일방성, 판단의 흐림, 의지의 약화와 컴플렉스 작용에 결부된 연상의 막힘, 보속, 상동증, 언어운동의 피상성, 두근법, 유근 등의 성질을 동반하는 정신 수준의 저하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 정감은 조어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이런 현상은 증가되고 강화되어 정신분열증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정감의 비상한 강렬함으로 나타난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만 정감은 언제나 인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극화되어 나타나지 않고 밖의 관찰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안으로 표명되어 무의식측의 강렬한 보상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은 특히 망상 현상과 형성과 꿈에서 표현되는데 그것은 집요한 힘으로 의식을 지배한다. 그것이 지닌 매혹의 강도는 병적인 정감의 강도에 해당되며 보통 정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정상과 신경증의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정감이 비교적 빨리 소실되고 만성적인 정감이 일반적인 의식의 진압력과 처리 능력을 침해하는 정도가 극히 약하여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인데 반해서 정신분열증의 컴플렉스는 몇 배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표현은 고정되고 상대적인 자율성은 적대적이 되며 그것은 의식을 사로잡아서 인격의 소외와 파괴에 이르게 한다. 컴플렉스는 결코 이중인격을 생기지 않게 하고 자아인격을 무력화시켜서 컴플렉스가 자아인격을 대체한다. 이런 현상은 오직 최고로 급격하고 가장 심한 정감 상태, 그래서 병적인 정감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상태 또는 선망 상태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의 정상적인 선행 형식은 꿈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분열증과는 달리 각성시가 아니고 수면 상태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판단상의 딜레마에 부딪힌다. 우리가 원인적 요인을 자아인격의 일종의 약화라고 해야 할 것인가 혹은 특수한 정감의 강도라고 가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후자의 가정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리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수면 상태에서의 자아의식의 약화란 내용상 무의미하다. 그러나 정감이 강조된 컴플렉스는 역동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꿈의 의미를 결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정신분열증 상태에 적용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병의 전체 현상학은 병적인 컴플렉스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해석의 시도로서 우리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자아인격의 약화는 2차적인 것으로 정상 범위에서 생긴 정감적 콤플렉스지만 결과적으로 그 강렬한 힘으로 인격의 단일성을 부셔버린 컴플렉스의 파괴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컴플렉스는 신경증적인 영역일지라도 스스로 정상화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보다 높은 정신적 질서의 계위에 자신을 편입시키든가 최악의 경우 자아인격에 필적하는 정신적 분리를 일으킨다.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는 이에 반해서 컴플렉스가 구태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혼돈된 우연성에 틀어박혀 있어서 그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컴플렉스는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직접성을 띠게 되는데 마치 대다수의 꿈의 내용과도 같다. 꿈이 보이는 이와 같은 특수성은 수면 상태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정신분열증에서 설명가설로 특수한 독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도한 정감으로 생겨난 독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 독소의 특수한 작용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작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의미로 감관작용이나 운동기관에 다같이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병인적인 컴플렉스 주변에서만 작용하면서 그것의 연상 과정을 강력한 정신 수준의 저하에 의하여 구체적인 단계까지 내리둘러서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을 기본적인 조각들로 분해해버린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국제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런 생각은 아마 너무도 대담하다고 파악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서신을 통한 보고에 의하면 최근 미국의 연구자 2명이 후두엽 피질의 자극을 통해서 원형적 현상의 환각성 환상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것은 간질의 경우로 발작의 정구 증상으로 매번 사각 속의 원 환상을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일련의 이른바 만다라 상징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뇌관에 국제한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추측하고 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원형이다. 그것은 모든 원형 전통과는 독립적으로 무의식적 산물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원형은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며 꿈에 대한 얼마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나로 하여금 뇌관이라는 국제성이라는 가정을 갖게 한 근거는 특히 만다라와 같은 원형이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자의 역할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만다라의 상징은 특히 정신적 방향 상실의 순간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보상적인 질서 요소로 나타난다. 후자의 측면은 주로 상징성의 수학적 구조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리스 후기 고전 시대 이래 연금술의 자연 철학에서 최고의 예언녀 마리아의 공리로서 알려져 있고 1400년 동안 열띤 사변의 대상이었다. 원형의 국제성이란 생각이 더 많은 경험으로 증명된다면 특수한 독소에 의한 병적인 컴플렉스의 자가붕괴라는 설은 현저히 큰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괴적인 과정이 일종의 잘못 진행된 생물학적 방어 반응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한편으로 생리학과 뇌병리학,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심리학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 둘은 분리된 길을 전진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인간과 작업해야 하는 정신의학은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해야 하는 과제를 통하여 하나의 측면과 함께 다른 하나의 측면을 모두 배려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정신현상의 이 두 측면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은 상관할 것이 없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통찰이 아직 두 기술,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뇌의 실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형상들의 개연적인 비물질성을 서로 결합하는 다리를 찾아내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확신은 연구자가 성급하고 참을성 없이 하나를 다른 것 때문에 소리한다든가 심지어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그를 지켜줄 것이다. 자연은 물론 실체성 없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수고 많으셨어요. 굉장히 큰 논문이고 사실은 이 속에 융이 50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아주 담백하게 표현해 놓고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또 융이 이 논문 발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이분들을 돌보기 위한 각 학파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자들 이 속에서 융은 지금 객관적인 정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원형에 대한 얘기, 단순하게 개개인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그분 개인의 체험 속에서 왔던 부분, 그것과는 또 다른 객관적인 정신의 부분까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이 원형에 대한 얘기가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 원형의 역할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요. 단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정신분열증이나 꿈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 속에서는 우리가 의식으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 구조, 우리의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사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요소들, 특히 무의식적인 요소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탐구를 융이 끊임없이 해왔고, 그리고 융 이후에 또 융이안들도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융이안처럼 융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정신분석의 전체 틀 속에서 융이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융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기존에 공부해서 그리고 훈련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의 틀 속에 함께 공존 우리 스스로 이걸 소화해서 이 두 가지 각각 다른 연원에서 오는 정신분석의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해봐요. 어쨌든 융의 우리가 두 번째 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 잠깐 오늘 나누고 두 번째 시간 준비하죠. 먼저 오늘 발제하신 한주연님부터 짧게라도 소감을 나누시죠. 이런저런 거를 저와 어머니와의 또 가족 간의 관계와 또 저와 또 아이들 간의 이런 거랑 또 연결시켜가지고 아까 지금 그 감정 공감 능력 얘기도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항상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거는 그 엄마 부모와 굉장히 뭐 모자라든 뭐 하든 나누고 뭐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중에서도 그 공격성과 막 이런 것, 불안과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것도 생각을 했고, 그게 평생에 저희가 내적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니면은 굉장히 강하게 바꾸고 의지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식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또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어떤 개인마다의 다른 어떤 내적 힘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한쪽에서 그게 적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자기를 보호해내는 능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건 아까 제가 우리 MBTI나 이런 대차 대조표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심리 상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도움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심리 구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 코칭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숙명적으로 우리는 나는 이런 캐릭터를 타고났고 나의 유형은 이런 유형이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체념, 숙명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울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돌볼 힘들이 사라지죠.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큰 흐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이 융의 어떤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신분열 지금 환자들의 그 독특한 특성들을 상상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리적인 사람들 예.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정상인들의 또 어떤 삶을 또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한 개인의 어떤 개체성, 그 어떤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발달하고 발현돼서 나라고 하는 감각을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그냥 거저된 거가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해왔구나.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어떤 나라는 이 감각이 생겨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나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자들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 근데 가만 보면 그들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고착된 지점에 그냥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퇴행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지점에서 고착돼 있거나 퇴행된 상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예,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죠. 그것에서 굉장히 갇혀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내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했구나.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거 아니에요. 대처를 하고. 그렇죠.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건 엄청나게 애쓰면서 그 위험한 것으로도 빠져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엄마를 이해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참 환자층도 그렇고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어디 선에서 잘라야 돼 막 이럴 때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요. 정상과 비정상은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잘 돌봐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기 정신의 어떤 조절력이나 이런 충동들도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무언가 외부의 압력과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침범당하고 뭔가 포위당하고 투사당하면서 제대로 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크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임상 상황에서는 교수님과 공부하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느껴온 것은 그래 이분들이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 스스로가 좀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퇴로를 열어주는 역할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로 표현된 것을 다시 상담자가 잘 그걸 의식화하고 그걸 다시 또 이분이 잘 의식화하도록 돕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은 또 드네요, 교수님. 네, 그래.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한 개인 속에는 우리의 우주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나이기도 하지만 우주적인 나, 역사적인 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전 역사, 우주의 원리가 우리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교수님이 붕괴 얘기를 했어요. 예. 자아가 붕괴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그 아스퍼거 남자 환자는 모래상자를 하라 그러면 다 소품들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 뿌려져 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꾸밀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왜 누구시는 이렇게 소품들이 다 이렇게 배열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번에는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겠대요. 네, 정상적으로. 그러고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인 거를 한번 소품을 놨던 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의 자아 상태가 이렇고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기치 않게 또 깨닫는 부분도 있네요, 교수님. 오늘. 그래요. 네. 우리가 통합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붕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 분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인격에 파편화가죠. 통합된 인격으로 묶어낼 힘이 없으면 이게 정신 분열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융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융의 연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인간의 마음의 그 구조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층에서 층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 간의 어떤 이렇게 깊이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뭐가 있을까, 또 그걸 보면은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또는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자꾸 이렇게 아래 위 옆으로 쫙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파고들면서 융은 셀프라는 것 또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내면에까지 집어넣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정신분열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계속 융이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층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열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융의 마음의 구조에서 대극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그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일어나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단돼 버리면은 뭔가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버리고 분열적인 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융은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양파 껍질 까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융의 마음의 구조는 꼭 양파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제 까고 들어가가지고 쫙 밝히는데 마지막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를 융은 그걸 어떤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렇게 얘기해서 뭔가 이게 이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융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걸 탐구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병리적인 것을 일으키는 것들의 원인이 뭔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구별을 해가지고 그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병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병리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달의 단계라든지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정서적인 것들이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걸 보는데 저도 정신분열 이 책을 이 부분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심리학적인 거라든지 뭐 의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필처럼 이렇게 조금 어려운 수필 그렇죠. 예.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 보니까 그 사이에 중요한 게 보면은 이 마음 구조 안에서의 어떤 의사소통과 이거는 분열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반적인 통합적인 인간을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데 그런 융의 어떤 심리학에 대한 태도를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성찰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또 서목사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또 굉장히 광범위하고 광대한데 사람을 다루는 그 심연의 깊이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밑바닥이 보이지 밑이 닿지 않는 그런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용을 접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전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고 또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어떠한 정신세계를 그런 세계 속에 사는 분들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접근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제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화의 어떤 그 물꼬를 틀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막상 이런 분들을 제가 앞에 딱 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컨택 포인트가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이 사람을 대하고 또 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어떤 인간 내면적인 세계를 다룰 때 있어서 이것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솔직한 이야기는 계속 어렵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임상적인 경험으로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고 또 한 번쯤은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 던져지는 게 질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의식 속에 있을 때 그런 역기능적인 어떤 그런 구조들이 이제 발견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든 기능적으로 건강한 구조로 좀 바르게 방향을 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로서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아니면 접근하고 다루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고 근데 좀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접할 때 느낌은 저한테 지금 다가오는 느낌은 끝이 없는 밑바닥으로 어떤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나름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신 구조의 하부 구조, 그래 가장 파운데이셔널한 구조는 어떠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생략,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그 어떤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위기 상태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오는 결함도 있지만 이미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파운데이션이 붕괴되는 상황이 와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오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굉장히 인류 공통적인 환상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구조 속에 아까 객관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잘 표현하는 부분인데 내가 접하고 알고 있는 내 정신이라기보다 이미 나는 어떤 정신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온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정신이 보통 우리 이고 사이카리스트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형성됐다고 해도 그 이전에 가장 큰 우리의 정신의 하부 구조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상부 구조들이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상부 구조인데 분열증 상태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주어졌던 이 하부 구조 자체가 어떠면 통합된 상태로부터 이게 부셔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붕괴가 된다. 그래서 세계가 멸망하는 상황, 아까 세계가 붕괴되는 자기의 친척이 다 사망해버리는 그 세계가 멸망하는 이런 어떤 환상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터전이 붕괴되는 이런 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파운데이션들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것, 그 보호 장치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우리가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분들과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이분들을 치료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어쩌면 융이나 스파틴스가 주는 통찰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는 그 파운데이션이 뭔가에 대한 이해는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아주 중요한 기반들이 있는데 이 기반들은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자극이 많으면 지나친 자극에 노출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붕괴돼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한 환자들을 돕는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아주 기초적인 스트럭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융의
융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면에서 인격 성장,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이나 영성적인 것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 융이 생각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원형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주 후에부터는 융 공부를 더 강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서적으로 이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있으면서 자기 삶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보드라인 페이션트나 자개적 환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이런 우리가 많은 통찰들을 가져왔으니까 조금 더 정신분석 기법적으로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 다루는 컨버그의 어떤 치료 기법을 다음 학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 그거 가지고 그때 우리가 얻었던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난 후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현대정신분석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근원적인 공부와 임상적인 공부가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